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녹화하는 용쟁호 때 2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았는데요. 이번에 거는 좀 언급할 만합니다. 고체 ICBM 대륙간단도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발사했을 때는 이게 좀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적을 할 수가 없다. 아마 공중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실패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일단 날려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지난주에 한 꼭지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사일의 어떤 그 기술적인 재원 같은 데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북한 측에는 화성 18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체, 지금까지는 이제 액체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고체 연료로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발사 시간이 이제 다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날아갈 때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액체 연료로 이제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는, 뒤에 이제 발사되는 뒤에 있지 않습니까? 연기라든가 이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근데 고체를 썼을 경우는 좀 지저분합니다. 갑자기 폭풍 같은 것도 있고, 그 연기나 구름이 이렇게 컸다가 작았다가 이게 불규칙적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 그런 어떤 거 발사 형상을 보시면은 깨끗하게 올라가는 게 일직선으로, 저거는 액체 연료를 사용한 거구나. 그렇지 않은 건 고체 연료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칙 기동을 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발산 직후에 일본도 이게 어딘지를 몰랐고, 그래서 널리 보통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쏘게 되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는 거. 거기에 되게 일본의 EEZ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발견이 안 되니까, 이거 공중에서 폭발해서 이번 발사는 실패한 게 아닌가라고 아마 추측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보도 매체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일본 영해에 떨어진 것 같네요. 보니까 북해도 쪽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상당히 이거 북한의 미사일,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데 안보리 긴급회가 요청됐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 늘 주둔하고 있는 전폭기니까 금방 날라올 수 있겠죠. 근데 안보리 긴급회 이거는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이번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북한인데, 이건 미국 때문에 발사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1950년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북한 미사일을 제어하기 위한, 북한의 핵 도발을 제어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 이딴 소리는 이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처음에 한두 마디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나아질 개선될 근거가 없는 상대를 보고 이런 거 갖다 해달라는 건 하나만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듣는 중국도 이제 한심할 겁니다. 저 자식들 어차피 안 될 일, 우리가 해주지 않은 일을 갖다가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이럴 경우에는 좀 고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오현제 중에 로마 황제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쁜 놈이 나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만큼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나쁜 놈으로 낙인 찍힌 애들을 갖다 그렇게 개과천선하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가 아직도 무슨 대화의 창이 열려있다든지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특히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안보리 같은 게 소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항상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보나 마나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유엔의 기능은 완전히 정지됐다. 그럼 이제 다른 안보 협의체, 다른 안보 기구, 다른 양자적, 다자적 접근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국방 차관, 한미일 국방 차관 복급 회의가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회의라고 삼각 안보회의인데, 이게 4월 14일 날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이제 한미일, 그 다음에 한일, 이런 반응들을 보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이런 회의를 하지도 않았고요. 마지못해 했다 하더라도 발사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이미 다른 거 발사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좀 느린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한미일 안보회의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개최가 돼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서는 대잠 작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 이런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7일 날, 그로부터 3일 뒤에 뭐가 있었냐면은 한일 양국 간입니다. 이거는 미군 빠지고 한일 안보정책 협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장급들인데요.
국장급이니까 이게 장차관은 아니니까 별거 아닌가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은 이제 외교 실무는 거의 국장급에서 다 유지가 됩니다. 실제 국장 스스로가 펜을 들고 기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타자를 칩니다만. 그래서 장차관이 어떤 구상을 할 경우에 그걸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어내는 건 이제 국장 레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양자간 회의가 어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원래 이번에 12차 회의인데 무려 5, 6년 만에 개최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예 문재인 정부 때는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2로 이번에 12차 한일 안보정책 협의가 개최됐다. 이것도 뭐 구체적인 성과가 없을지도 모르나 일단 이런 메커니즘을 다시 정상화 시켰다는 거, 그 자체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측면인데 4월 17일 날 같은 날입니다. 한미일 미사일 연합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 구축함 각 나라에서 한미일에서 한 대씩 다 보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율곡 2함 같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구축함을 보냈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이미 어느 시점에 북한이 도발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이나 했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시간이 이렇게 동원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지스함을 각국에서 한 척씩 동원해서 어느 수역으로 나와라든지 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쉽게 전환통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재인 정권에 비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질하게 나나 이런 어떤 일본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한미일 삼국 동맹의 어떤 그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대북 억지를 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방안들, 이런 걸 모색하는 데서는 이전 정권보다는 일단 낫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칭찬을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자꾸 그럼 한미일 삼각 동맹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면은 단순히 미사일을 방어하는 측면만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되면은 그 일단 즉각적으로 탐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미사일이 어떤 궤도를 그리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가,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 하는 걸 추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미일 어느 지역에 주민이 사는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사기지에 낙하된다 할 경우는 요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탐지, 추적, 요격, 요 세 기능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합체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단히 우스운 거는 이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탐지 능력은 한국이 빠르다는 겁니다. 일본보다. 근데 추적하는 과정, 그 추적하는 거는 일본이 우리보다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요격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미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고체형 ICBM이 발사됐을 때 늘 북한의 어떤 그 군사 기술 능력을 평해하거나 좀 이렇게 저평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 이 사람은 이번에 발사에 있어서도 킬 체인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 MD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람의 그간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사람 말을 더 이상 코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식자들이 아마 저런 식으로 아마 도발할 경우 고체 일로 아마 저거 요기가 힘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그 북한의 고체일로 미사일 ICBM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한미일 삼각이 이제 그 세 나라가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서로 공유해서 대비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내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북한의 존재,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동북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제 과거와 달리 군사 위협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 부라든가 GDP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물동량이라든가 가장 많은 게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 태평양 수역에 집중된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2차 대전에 준하는 그런 전쟁이 터진다면 세계 경제는 붕괴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지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대만을 언제 침공하는가라는 건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진핑이가 남중국해, 대만을 둘러싼 그 남중국해에서 실전 훈련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는 아마 그 실전, 훈련을 하지 않았던, 실탄 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4월 18일 날 칭다오라고 있죠. 저 북쪽에 칭다오에서 해군 연습을 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이제 중대 군사 활동을 한다라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딱 3시간 동안
그 수역에 대해서 이제 배를 띄우지 마라,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마라 라는 아마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어떤 건지, 그게 무슨 뭐 관함식 같은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실탄 사격이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칭다오 그 자기들이 지정한 그 수역이라는 데가 거기 보면 공장지대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함부로 미사를 쏴야 되거나 실탄 사격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중대 군사 활동이라는 걸 공지를 하고 거기에 이제 안전조치를 갖다 가하겠다라는 걸 갖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뭔가 군사 훈련을 했다는 거는 이제 감이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신원식 장군, 지금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당.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고한 게 있는데, 한국 관할, 한국의 해군이 관할하는 이 해역에 무려 매년 200회에 가량의 중국의 침범이 있었다. 그럼 왜 우리가 총을 쏘지 않느냐, 왜 사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수역, 해군이 관할하는 수역, 이게 우리 해역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중국과 한국이 조금 이제 배치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경 123도를 이제 그 하나의 경계선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근데 중국은 124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쪽 수역으로 조금 더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회색지대, 내지는 회색지대라기는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그런 수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우리 해역이라고 하고 중국은 자기들 해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두 나라가 경협이라든가 상호 투자 무역에만 신경 쓸 때는 이런 애매한 구역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대만을 때린다든가 그래서 북한이 그와 유사한 도발을 동시적으로 전개할 경우에 과연 이 수역의 안정은 어떻게 담보되는가 하는 건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7년 요때 아마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거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작년부터 쭉 나왔습니다. 그럼 왜 하필 2027년이냐? 그거는 지금의 어떤 그 항모전단, 중국이 갖고 있는 항모전단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탑재하는 이제 공군기, 함재기 어떤 그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력 동원한 어떤 시간적 소요라든가, 그걸 다 감안해 봤을 때 2027년이라고 하는데, 실은 요 2027년이 중공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혁명을 하기 전부터 군대는 먼저 있었으니까, 그 중공군 건군 100주년이 된 해가 2027년입니다. 그러니까 1927년에 인민해방군이라는 게 이제 결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마 본격적으로 대만을 완벽하게 제압하려면 2027년까지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된다라는 게 되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아마 대만이 침공을 받게 될 경우에 미국, 영국은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지금 일본하고 호주 같은 경우 또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참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감한 이제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롱이 서방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친중적인 이 민감한 시기에 대만은 난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빠지면서 서구 사회에 충격을 줬었고, 물론 거기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아주 신랄하게 이제 마크롱을 비방했고, 기타 EU 국가들이 이제 모조리 다 마크롱을 갖다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또 이제 갑자기 이제 화평을 하자, 라브로프 외상까지도 종전을 해야 된다, 휴전을 해야 된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고진이 푸틴을 향해서 이게 러시아군이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은 대충 이제 달성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전쟁을 끝낼 필요가 있다. 또는 바흐무트에 대한 전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푸틴에 도전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푸틴이 사실은 더 이상 전쟁을 끌고 갈 여력이나 그런 어떤 그 가스가 없다 보니까 걔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제 그 휴전이라든가 정전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절대 속아 넘어서 가서는 안 될 게, 물론 우크라이나가 절대 응하지 않죠. 우크라이나가 절대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전 휴전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만, 만약에 그럼 됐다고 합시다.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 전쟁의 입구로 끝날 리는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거의 90%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90% 중에 또 90%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자, 그렇다면은 루안스크, 그 다음에 도네스크, 그 다음에 헤르손이라든가 크림 반도에서 모두 물러났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대성공이었죠.
라고 하더라도 다시 몇 년 후에 재침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8, 90%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어떤 아무리 마크롱이나 그다음에 특히 에르도안이 그런 꼼수를 쓴다 하더라도 휴전이나 정전은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는데 왜 그러면 그게 되지 않느냐. 대개 보면 지금까지 평화협정이랑 휴전협정이 맺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배를 이루는 게 한국은 휴전 당사국이 아니었습니다만 1953년 중공과 북한군 그다음에 미군 사이에 유엔군 사이에 체결된 휴전협정입니다. 이건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해방 놓거나 그다음에 국제법을 위반한 사례는 수만 건이 넘습니다만 북한이 도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953년 이후로 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전쟁으로 재발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역사적으로 크게 알려진 굵직굵직한 사건을 보면 되게 그 앞에 평화협정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일방이 수세적인 자세를 취했는가에 따라서 전쟁이 재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2차 대전입니다. 1941년 나치 독일 소련을 쳐들어갈 때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유럽에 갑자기 성장한 나치 독일 1933년에 정권을 잡은 독일이 10년도 안 돼가지고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2차 대전이 터졌죠. 그런데 그때 거의 동시에 소련이 핀란드를 쳤습니다. 핀란드를 쳤는데 당장 몇 개월 만에 전쟁을 끝낼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한 손실을 패퇴했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걸 보고 이 소련 놈들이 핫바지 부대다라고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양태가 만약에 소련한테 유리하게 전개됐다면 1941년 6월 22일 날 독일이 함부로 그렇게 러시아를 쳐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와 저런 조그만 나라하고 아마 영토가 그리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만 군사로 봐서는 그 당시에 1930년대 말에 군사로 봐서는 이건 핀란드의 여전히 소국이죠. 그런 나라가 소련의 침공을 이겨냈다. 이거 보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1년간을 버틴 것처럼 그 당시로 봐서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군사 상식에서는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이 정도 같으면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오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유명한 6.25 동란, 미군이 철수하면서 벌어졌죠. 미군의 이제 차량도 한 대도 없고, 미군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다는 그 사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1962년 제가 태어난 해에 있을 때 소련의 이제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 이건 정말 이제 대범한 짓이었죠. 후르시초프 때 미사일을 실은 선박들이 쿠바를 향해 갑니다. 근데 거기에 더 이상 접근한다. 그 다음에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게 되면은 3차 대전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미국의 응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이 터지지 않고 그 미사일을 실은 배가 회항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럼 후르시초프가 이런 용단을 내렸을까? 그거는 처음에 베를린이라든가 비엔나에서 몇 번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게 굉장히 약하더라는 거죠. 이미지라든가 그다음 각군의 생각이라든가 뭔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으로는 보기 어렵더라고 굉장히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개인의 역량보다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후르시초프가 한번 용기를 냈다가 결국에는 이제 발을 빼는 그런 역사적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이제 유명한 거는 결국 이제 월남전이죠.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그 파리 협정, 평화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말이죠, 평화지. 바로 위에서 몇 년 후에 월남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든지 어떤 국가든지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러면은 그건 이미 다음 전쟁의 전주곡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어느 특정 세력이 다른 특정 세력을 음해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냥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면은 평화란 말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전쟁이 생깁니다. 전쟁을 하고자 하면 평화가 도래할지 모르나 평화협정, 휴전협정, 정전협정 체결한다고 해서 절대 평화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조건이 러시아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평화가 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발생한다고 우크라이나 사람의 90%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통계거든요. 그만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침공을 당한 나라는 아마 더 이상 바보 같은 그런 정책이나 행정을 구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보였던 우크라이나전은 갈치자 그럼 그거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마 우리 앞에 다가올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나의 국가로서, 근대 국가로서의 어마어마한 형질 변화를 겪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또라이 정치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분 이내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지난번 사우디에 이제 빈살만이 이제 미국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중국과 위안화 결제 같은 거 하겠다. 무역으로 위안화 결제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때 한때 문제가 됐던 거는 페트로달러. 석유 수출이 그 대금 결제를 갖다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하겠다라고 이제 언론에 확 떴었죠. 우리나라 모든 매체들이 그걸 다 쿼트해가지고 다 내보냈습니다. 그거 뉴스 틀린 뉴스였습니다. 그 이후에 공동 성명을 보시게 되면은 사우디가 중국에 파는 석유를 갖다 위안화로 결제한다는 그 어떤 내용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KBS나 MBC나 조선일보니 잘못 보도한 거에 정정을 해야죠. 정정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석유 대금을 달러 아닌 다른 거로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최근에 브라질의 룰라가 또 똑같은 짓을 했던 거죠. 보니까 중국 방문해가지고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켰는데 미국이 뒤에서 전쟁을 부추긴다. 전형적으로 이게 좌빨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평화를 논의해야 된다. 또 이딴 소리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평화 논의하는 새끼들은 그 다음에 전쟁이 있다는 걸 잊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절대 두 분 다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안화 결제라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무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위안화로 몇 프로가 결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2023년 이 현재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로화가 그다음 6%입니다. 84%가 달러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뒤집는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라든가 약간의 이제 반미 성향을 가진 나라, 뭔가 자기들 땅덩어리는 크고 돈은 많고 하니까 브릭스처럼 결합해가지고 미국에 한번 대항해 오겠다. 그게 인도나 남아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포함되겠죠. 자, 그런 나라들 위안화를 받는다고 합시다. 근데 위안화를 받은 거 보면 우리가 대단하고 이야기하죠. 이제 달러의 어떤 독점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천만의 말씀. 자, 그러면은 사우디가 러시아로부터 또는 중국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 위안화를 가지고 독일에 있는 어떤 물건을 사면서 그걸 위안화로 지불한다고 할 때 독일이 이걸 받습니까? 절대 안 받습니다. 실제 거래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나라끼리 중국 위안화로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한테 위안화를 주려고 하면 절대 받지를 않죠.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물건을 파면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갖다 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위안화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폐를 갖다가 달러를 대체해서 쓴다고요? 특정 국가가 시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EU의 나라들, 저만 수십 개 나라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동, 남미 나라들이 위안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 물건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물건을 팔고 나서 브라질은 물건을 팔았다고 합시다. 중국에 위안화를 받았습니다. 이 위안화를 가지고 미국 상품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인도 상품 살 수 있습니까? 안 받죠. 아직까지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빈살만에 소동 하나 가지고 달러 패권에 무너졌다고 신문기사를 쓰는 놈들, 그걸 방송 언론에 내보낸 놈들, 유튜브들 한 번도 사과하지도 않잖아요. 얘들이 현상과 틀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까지 난립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딱 한 가지 좋은 거는 트럼프가 마크롱을 비판했더만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반중 전선의 기치를 내세운 건 트럼프가 최초였기 때문에 내 친구 마크롱이 시진핑의 엉덩이 키스했다. 이런 이야기. 키스 마이 애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욕설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마크롱을 비난했는데 하여튼 마크롱은 이번에 프랑스의 마크롱은 중국에 가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완전 썩어 빠진 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네, 보니까. 독일에 베어복이라고 외무장관이 있습니다. 여자인데 굉장히 나이 젊죠. 근데 지금 연정에서 지금 3인당이 이제 다수당인데, 그게 이 사람은 이제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이 전통 좌파는 다릅니다. 약간 변형된 좌파이긴 한데, 이 여자는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아주 신랄한 이야기를 했더만 보니까.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인권을 우려한다. 거기 이제 친강 외무장관에 대놓고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공동기자회견 같은 데서 바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만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현상 타개적인 그 어떠한 행동도 유럽인들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의조를 이야기했었고,
그런 발언이 나올 걸 예상하지 못했던지 진강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또 제국주의 19세기 제국주의 이야기 꺼내면서 서구의 제국주의가 다른 이제 제3세계 아시아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줬다 뭐 이딴 이야기 이런 거 보면 한국 좌빨들하고 비슷하죠. 할 말 없으면 또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는 겁니다. 일제 36리였더니 이딴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베어백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의조로 이제 질타를 했는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찌 보면 숄츠가 굉장히 친중적이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화웨이라든가 5G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계속 거리를 두겠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그 5G 안보 체제 그걸 갖다 굉장히 굳건히 이제 유지를 하려면 결국 중국 상품, 중국 기술 이런 것 갖다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고, 지금 하나같이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각 장관들이, 경제장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크롱은 또 삽질을 했습니다만, 프랑스의 이제 해군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해군은 요 최근에도 지금 항행이 자유작전에 계속 참가해가지고, 그 대만 수역을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영국 해군, 미국 해군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군부는 마크롱하고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 돼서 이제 좀 이야기를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이제 최근에 이 전쟁이 1년 지나고 나다 보면 대개 이제 윤곽이 드러나죠. 어떤 놈이 또라이고, 어떤 놈의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인가. 그래서 역시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들, 보면 이제, 어떤 민도는 되게 낮은데 국토가 느리다든지 인구만 좀 많은 그런 나라들에 또 보면 역시 이 나라는 문명 국가가 되기는 아직 멀었다. 아무리 과거에 뭐 4천 역사가 어떻고 한다 하더라도 문명 국가, 근대 시민사회에 기초한 그런 근대 국가를 만드는 건 어렵다라는 것도 이번에 입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보면은 그 친중분자들, 그 다음에 우파 중에서 트럼프를 마치 이제 구세주처럼 생각하는 아직도 이런 정신이 빠져나간 이런 놈들이 아직도 국내 유튜브를 주름 잡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한 놈 보면은 서머라는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최근에 무슨 종편이라든가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 마크롱이 중국 간 걸 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야 이마들아 권력이나 안보 이런 거 보지 말고 돈의 흐름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회 현상 또는 경제 현상을 돈의 흐름 가지고 그러니까 일국의 개인의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간에 돈을 쫓는 게 세상의 섭리다라고 설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아직도 아마 정강을 따른 그 무리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얘들 하나 웃기는 건 말이죠. 분명히 반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가지고는 완전히 실성하는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트럼프를 갖다가 아직도 무슨 한국의 기독교 중에 일부는 이 기독교의 절반 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일목요연하게 종합 분석해 본 결과 얘는 카타 대통령 이후에 가장 멍청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파들이라는 게 이 정도의 인식 구조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 대중을 설득해 나갈 거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롱은 우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얘가 한 행각을 보세요. 친중적이고 저자세적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서방의 가치와는 전혀 유리된 그런 입장을 취한다. 프랑스만의 이익을 취한다. 프랑스만의 이익을 취한다고 해서 그게 프랑스의 국익에 보탬이 되느냐 이거죠. 안 되잖아요. 자, 독일의 외무장관 베어복 이 사람은 좌파입니다.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파의 어떤 총리나 대통령보다도 중국 본토에 가서 가장 강한 의조로 중국 사회와 중국 정부를 규탄하고 나왔던 겁니다. 하나는 우파고 하나는 좌파입니다. 누가 더 우파적 가치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냐 이거죠. 베어복이잖아요. 그것도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당시 이 사람이 우리 우파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계속 제가 살을 붙이다가는 더 이상 입에 담기 힘든 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 리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